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주택시장, 이런 거 비정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모티스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해 드릴 내용들이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최근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나가보면 지금 매물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매수인들이나 매도인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주택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과 그 다음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이 지난 강의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 강의에 제가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렸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면 단기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이 늘어나면서, 왜 혜택이 축소가 되니까 미리 이제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집값 불안에 대한, 그러니까 집값 급등에 대한, 어떻게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다시 한번 야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자로 나온 이제 신문기사를 한번 참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자로 나온 신문기사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혜택을 놓칠라. 예, 혜택을 지금 놓칠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 폭주 중입니다. 그래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라고 나왔는데, 실제 이제 각 구청들 같은 경우가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사실은 제대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그 전 강의를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한 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로 이제 다시 또 이제 되돌아가면요. 비정상적인 집값 급등,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출구 전략은 어떤 거냐라고 제가 이제 이 강의 주제를 좀 정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항상 중요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또 급등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게 간단하게 좀 타이틀을 좀 잡았는데요. 규제의 역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규제의 역설. 그러니까 워낙 규제가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는, 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지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후에 이제 뭐 그래프라던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도 제가 좀 첨부를 했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규제의 역설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재건축에 대한 이제 규제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갔죠. 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1시간 이상 정도로 강의를 할 정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8.2 대책 같은 경우가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있고 이건 매도자가 있는데,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팔고 싶어도 조합원 전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못 파는 거잖아요. 자, 수요자들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물건에 대한 희소성을 상당히 많이 높여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 보유자고, 예, 1가구 1주택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예,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장기 보유자들 거는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럼 물건도 가뜩이나 없는데 이 물건 가치가 이
나올 수 있는 이 장기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희소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높은 가격에 지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도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예, 재건축도. 이 외에도 아주 많아요. 이 외에도 아주 많은데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재건축 규제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양도소득세 강화가 있죠. 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자, 올 4월 달부터 양도소득세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강화가 되면서 1가구 2주택 이상은 10%나 아니면은 20%포인트 중과가 돼버립니다. 최대.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강화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물건에 대한 희소성을 같이 높여준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이 노무현 정부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전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보다 향후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10년도부터 풀렸죠. 예, 그러면서 그때 시세 차익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정부에서 했던 거를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학습 효과. 그러니까 배웠던 겁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배웠던 거는 상당히 또 잘하잖아요. 예. 한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배웠던 학습 효과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물건에 대한 희소성을 상당히 좀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보유세 개편이죠. 예, 보유세 개편 같은 경우도 얘도 희소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희소성하고 관련이 있냐. 자,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강남권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저가 매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가 매물들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보유세 개편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나왔고요. 약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담이 높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장이 돌아갔냐면, 이제 그 강남이라던가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강남 외 지역에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강남 외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고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 버리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 버린다라는 거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물건 자체가 소진이 되면서 이거 역시도 희소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를 계속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자체가 오른 이유는요,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입니다. 언제냐면 2016년 11월 달부터예요. 11월 달부터. 자,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2016년 11월 달인데 이거는 지금 전월 대비 증감률이에요. 이제 전월 대비 이거는 서울 것만 놓고 본 겁니다. 서울 것만 놓고 이제 제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본 건데, 자, 2016년 11월 달부터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완화책을 피다가 2016년 11월 달부터 이제 집값이 많이 그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규제를 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때 어떤 규제가 나왔냐면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기에 친숙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좀 늘려줬다라든가 아니면은 청약 1순위자에 대한 이 자격 조건을 좀 강화를 시켜주는 이런 본격적인 규제가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은 가격 상승 곡선을 보면 가격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다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격이 좀 이제 상승세가 좀 커졌죠. 예, 가격이 좀 상승세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이제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이제 6.19 대책이 이제 최초로 나왔었죠. 예, 6.19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대상, 기존에 했던 조정 대상 지역을 뭐 확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LTV라던가 DTI 같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파리 대책, 아까 보여드렸던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종합 대책인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집값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 집값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뭐 이제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던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뭐 12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건이 나면서 이제 좀 상승폭을 약간 좀 키우고 있죠. 예, 상승폭을 계속 키우다가 지금 이제 4월 달 이후부터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가격이 또 이제 많이 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안정되다가 끝에 가서 지금 이제 7월 달이죠. 이 7월 달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급상승을 해버리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지난 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을 때, 규제가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다가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 그래프 자체도 약간 좀 진폭이 크죠. 약간 좀 플럭트에이트하게 좀 이 진폭도 큰데 진폭도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이게 지금 연도별 지금 이제 그 주택가격 상승률이거든요. 물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하고 지금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서울만입니다. 온리. 예, 서울만이에요. 예, 서울만. 예. 서울만인데 2016년도에 4.2%, 2017년도에 5.28%, 그다음에 2018년 8월 달에 6.85%. 야, 지금 아직 1년도 못 갔는데 벌써 6.85%. 지난 벌써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벌써 넘어서 버렸죠. 예, 그만큼 이제 주택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명목하에 너무 많은 규제를 가하니까 이 규제가 바로 물건에 대한 희소성을 높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적은데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시장이 왜 형성이 됐냐라고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이번에 그 827 추가 대책 있죠? 예, 827 추가 대책에도 보면요. 어떤 내용을 담겨져 있냐면, 주택에 대한 양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주택에 대한 양은 충분한데, 일부 투기 수요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 대한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양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거죠. 자, 지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요, 주택이 그냥 일반적인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거주할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주할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거주할 만한 집, 거주하고 싶은 집, 이런 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주할 만한 집. 자,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 만한 집, 거주할 만한 집, 내가 원하는 집, 원하는 지역, 이런 집이 필요한 건데, 주택을 계속 양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값에 대한 상승을,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하고 출구 전략을 한번 지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특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성을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커다란 충격이 없으면 그 방향성을 돌리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 이 시장은요, 언제나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 내는 지금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 내에 지금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는 게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지금 큰 겁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저한테 이제 상담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상담을 해보면요. 다 이런 상담을 해요. 지금 집을 알아보고 다니는데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사면 안 될 것 같냐? 그러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중개업소 가서 집 알아보고 있는데도 그 자기 뒤로 몇 팀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상황이 이런데 주택을 계속 정부에서는 양쪽으로만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예,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심리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빠지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건 있죠. 이 단기적인 이제 급등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피로감이 쌓이는 것도 있죠. 근데 피로감이 쌓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면 골도 많이 깊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요인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단기적으로 바꾸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거 아까 다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적은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적은 지역.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급이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늘리거나 아니면은 줄여줄 수 없는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적은 지역. 그러니까 공급해줄 여력이 적은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거,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적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자, 이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보통 이게 토지 플러스 건축비가 원가잖아요. 그죠? 예, 토지 플러스 이제 건축비가 원가인데 상대적으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은 지역은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적은 지역입니다. 예, 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 아니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급을 해주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다,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원가에 대한 걸 따지면 토지 플러스 건축비가 원가잖아요. 예, 토지 플러스 건축비가 원가인데 이 건축비 같은 경우는 변수가 안 돼요. 왜? 서울을 놓고 보면 강남에서 짓나 강북에서 짓나 어차피 건축비 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 원가에 대한 변수가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토지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럼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원가 부담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원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 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적은 지역들이죠. 자, 그럼 이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적은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서울 도심권입니다.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자,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워낙 땅값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각종 규제에 의해서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실수요자들은 지금 좀 집중해서 지금 이제 들으셔야 되는 게 강북 지역 내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지역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아주 높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왜 적냐?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노후된 지역을 무조건적으로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전면적인 철거가 아니라 노후된 지역을 보존하면서 가요. 보존하면서 재생사업을 하거든요. 보존하면서 재생사업을 한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들도 전면적인 철거가 아니라 이런 구적지선 같은 경우도 아주 소극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아주 적은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실 게 앞으로 이제 시장에 내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해라. 예, 그러면은 우리가 조정기에 와서도 조정을 받다가도 상승기에서는 더 많이 올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향천이, 이거 좀 오타가 났네요. 하향천입니다. 하향천이 하는 지역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얼마 전 신문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주택가격 전 지역에 다 올랐다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이 이제 장식을 해줬죠. 얼마 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 지역이 사실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시장 아닙니까? 비이성적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전 지역이 오를 수 있었냐라고 보면요. 집값이 도심부부터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부터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주거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을 마구마구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매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보면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구매력 자체가. 그럼 구매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이 시장이 상승기에는 괜찮은데 시장이 불경기일 때는요. 물건들이 많이 쏟아 나옵니다. 물건들이 많이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낮다라는 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도 낮은 거잖아요. 예, 버틸 수 있는 여력도 낮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바로 직격탄을 받는 거죠. 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지금 우리가 하향천이 하는 지역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게 지금 급등하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경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자, 지금 이제 구독하고 계시는 이제 구독자분도 이제 계실 텐데, 이 내용이 좋으셨으면요. 자, 오른쪽에 좀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버튼이 있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뭐 혜택 축소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제가 지금 강의 시간에 연관되어 있는 이제 관련 영상은요, 바로 왼쪽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해드리는 강의 여러분께 도움 많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